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여운 씨는 알람이 울리면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곤 했습니다. 눈뜨기 싫어서 매번 그만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서 눈꺼풀을 뜨고 세수하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이 직업이 그렇게 지옥 같은 아침 고문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특히 그 정도 월급이면 더더욱. 민여운은 한숨을 내쉬며 물을 닫았다. 누가 그녀를 탓할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 간호사를 선택했다. 이미 여러 번 전직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상관없었다. IT 담당자는 돈을 잘 번다고 들었어요. 대출금도 무리 없이 갚을 수 있고 판수연 씨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들은 월급에서 월급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네, IT맨이죠. 그녀의 딸은 이미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커피는 냄비에 담긴 터빈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치즈 샌드위치가 뚜껑 아래에서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민여운이 현관에 나타나자 딸이 외쳤다. 아직 안 끝났어. 넌 내 햇살이야. 민여운은 깜짝 놀랐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머리하고 올게요. 판수연은 즐겁게 말했다. 예쁘게 하고 싶어요. 그럴까? 민여운이 출근할 때처럼 열심히 학교에 갔다. 그리고 지금 새벽에 일어나고 있다. 정말 병원에 그렇게 가고 싶어? 민여운 씨는 딸을 맡길 사람이 없을 때 이미 여러 번 딸을 데리고 출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판수연이 이미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성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여운 씨는 그래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딸이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독립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판수연은 머리를 높게 묶고 돌아왔다. 옆구리에는 가늘고 커다란 구슬 목걸이에 반짝이는 커다란 장미 한 송이가 달려 있었다. 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민여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쁘지? 아주 좋아. 민여운이 칭찬했다. 그녀는 버너에서 주전자를 꺼내 머그잔에 커피를 부었다. 투명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향기와 함께 콧속을 간지럽혔다. 레이스가 달린 파란색 원피스 입을게요. 판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일을 도와줄게. 밖에는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민여운은 욕을 하다가 혼잣말을 했다. 아이 앞에서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녀는 돌아와 우산을 들고 물소리가 들리는 젖은 포장도로를 따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판수연은 우울하고 흐린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트롤리버스가 막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민여운은 딸의 손을 잡았다. 가방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누구야? 민여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판수연은 재빠르게 기내로 뛰어들어 빈 좌석 중 한 자리에 앉았다. 민여운은 가방 지퍼를 내렸다. 엄마가 전화했다. 민여운은 코를 찡그렸다. 엄마가 좋아하는 강의를 다시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엄마는 항상 지루하고 꼼꼼하고 비판적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내내 딸을 지켜보며 딸의 모든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이제 딸이 다 컸는데도 그녀는 딸의 목줄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안녕 딸, 잘 지냈니? 별일 없어요. 출근 중이에요. 판수연이랑 같이 있죠? 왜 나한테 맡기지 않았어? 엄마가 통곡했어. 몇 번을 물어봐야 돼? 친할머니한테 있는 것보다 당신 병원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엄마, 시작하지 마. 민여운이 물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돌아가셨어. 아침 내내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손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하겠지. 그게 더 편할 텐데. 아니, 손녀를 데리고 일하러 가는 거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번식지로요. 엄마, 시작하지 마. 민여운이 다시 물었다.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빠르네. 할 수 있어요? 엄마는 자신 있게 말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지난번처럼 전화해서
판수현을 데리러 오겠지. 아니, 심장이 뛰는 판수현을 당장 데리러 오라고. 퇴근하느라 동네를 가로질러 달려가야 하니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는 상세게 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예상치 못한 결근으로 인해 보너스까지 박탈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여운 씨는 솔직히 말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푼의 가치가 있는 보너스를 아깝게 날려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돼요. 민여운이 무례하게 말했다. 다시는 그 얘기는 꺼내지 말자고. 잠시 동안 전화기에는 불쾌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민여운은 전화기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다. 판수현은 창가에 앉아 발을 늘어뜨린 채 투명한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비에 젖은 거리를 바라보았다. 양용자의 어머니는 권위적인 여성이었다. 민여운의 어린 시절은 감옥과 같았다. 그녀는 끝없는 벌만 기억했고 딸 역시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용자가 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요구했습니다. 민여운은 완강하게 침묵을 지켰다. 어머니는 9개월 동안 가능한 모든 후보를 검토하며 수소문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다. 판수현의 아버지는 감치 후에 전 남자친구였는데 친자 확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액을 남긴 채 발 뻗고 나섰다고 한다. 그는 위에 5,000개의 지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 보상으로. 그는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는 공장을 여러 개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곳에서 권위 있는 위치에서 일했습니다. 민여운은 화를 내며 탁자 위에 놓인 돈을 흔들며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감치우를 쳐다보았다. 내가 정말 내 자식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기는 아니라고 감치우는 말했다. 태아에 가깝죠. 뭐가 다른데? 민여운이 소리쳤다. 내 아기라고. 들었지? 네 아기. 감치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민여운이 헐떡이며 위협적으로 그를 향해 다가갔다. 당신 아이야? 내가 바람 피운 것 같아? 민여운, 신이 함께하길. 감치우는 웃었다. 어떤 종류의 바람을 피웠을까? 우리 사귀었어? 그냥 재미 좀 봤어요. 민여운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목구멍이 철제 농구대가 목을 누르는 것 같았고 관자놀이에서 피가 큰 소리로 자주 두근거렸다. 어떻게 감히, 이 나쁜 자식아. 어떻게 감히. 그녀는 시작했지만 계속할 수 없었다. 갑자기 메스꺼움과 구토가 몰려와 그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감치우는 그녀를 향해 웃으며 바닥에 놓인 무거운 지폐 뭉치를 발로 걷어찼다. 그 돈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양심은 깨끗해. 그가 떠난 후 민여운은 한참 동안 사냥당한 늑대처럼 구석구석을 서성거렸다. 그녀의 마음은 스스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분노의 베일이 그녀의 눈을 가렸다. 메스꺼움이 목구멍에 몇 번이고 올라왔고 민여운은 쓴침을 미친 듯이 삼켰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다. 그녀의 시선이 우연히 돈에 떨어졌다. 민여운은 그쪽으로 기어가 두툼한 돈다발을 손에 쥐었다. 얼마나 될까? 지금 버릴 수는 없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폐를 세어보았다. 아주 많이. 아파트 계약금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집을 사고 싶었고 적절한 옵션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 없고 거의 엄청난 금액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가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하지만 여전히. 아니, 그녀는 감치 후의 부러운 재정 상황 때문에 데이트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입힌 상처에서
갑자기 피를 흘리는 진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즐겁게 했다. 그녀는 다시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 그만 울어. 주위를 축축하게 만들었다. 민여운은 옷장 속에 돈을 숨겼다. 양용자는 감치우와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민여운은 서두르지 않았다. 왜? 그녀를 화나게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마음의 평화가 필요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막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출산 휴가를 가고 싶지 않았고 상사들은 분명히 불만이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도착해서 이미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민여운은 여러 차례 입원을 했습니다. 임신은 거의 쉬는 날 없이 힘들었습니다. 임신 중독증, 다리와 손이 부어올랐다. 불면증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원격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민여운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다. 무슨 당뇨병? 소처럼 건강한데 어떻게 당뇨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민여운 씨는 병원을 찾았다. 메스꺼움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힘들었다.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리고 건강하고 예쁜 딸 판수연이가 태어났어요. 출산도 순조로웠다. 산부인과 병원에서 민여운을 만나러 온 양용자 씨도 오지 않았다는 것만 빼고는요. 그녀는 때마침 택시를 불렀다. 민여운 씨는 잠든 갓난 딸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짐을 끌고 있었다. 가로등의 황금빛 불빛을 받으며 천천히 빙글빙글 돌다가 비틀거리는 하얀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은 눈은 굵고 보드라운 눈이었다. 산부인과 병원 정문에서는 사진 촬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모 부부가 하얀 리본이 달린 파란색 묶음을 들고 사진사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헬륨으로 부풀린 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의 풍선이 하늘로 터졌습니다. 친척들이 우아하고 좁은 잔에 샴페인을 따라주었습니다. 민여운은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지나갔다. 그녀는 항상 그랬었다. 평생을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하고 겸손한 소녀로 살아왔다.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두려웠고, 강압적인 어머니에게 반항하는 것이 두려웠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직 판수현, 그녀는 불의한 세상에 대한 도전이자 한꺼였습니다. 양용자는 화려한 새 모피 코트를 입은 그녀를 현관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었다. 빨리 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밖이 너무 추워요. 점점 추워진다. 민여운은 아무 말 없이 밝은 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딸은 따뜻한 담요에 쌓여 코만 튀어나온 채 조용히 킁킁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여운은 딸을 바라보며 친구들이 출산 직후 그녀를 압도할 거라고 말했던 그 꼬집는 부드러움과 무한한 사랑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묘한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양용자는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뭐? 민여운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역사? 딸이 태어난 이야기라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현관 벽에 울려 퍼져 콘크리트 계단을 어린아이의 고무공처럼 튕겨 내려갔다.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민여운은 의외로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판수연의 아버지와 같은 곳,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둘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몇 달 후 민여운은 주택가에 있는 작은 원룸을 찾았다. 평당 가격이 비교적 저렴했고 은행에서도 별다른 절차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민여운 씨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출산 휴가 중인 싱글맘이었지만요. 주택 비용의 일부는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일부는 세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여운 씨는 빚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출산 자금이 더해진 거죠. 16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빚을 갚아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24살에 자신의 아파트로 이사할 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녀는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놀랍게도 엄마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어머니는 판수에게 돈을 주셨고 때로는 꽤 큰 금액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판수연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계속 물었다. 민여운은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같은 반 윤도현, 양용자 씨는 딸의 말을 못 들은 듯 말을 이어갔다. 죽은 사람인데 결혼했어야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민여운은 거듭 말했다. 사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임신한 당신을 차버렸다고.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괜찮아. 아무 말도 못해. 그는 모른다. 민여운은 피곤한 듯 질문을 일축했다. 그녀는 다투고 싶지 않았다. 비교적 차분한 성격의 딸이었지만 이미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잠 못 이루는 밤과 모유 수유로 인한 고된 노동이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거의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출산 휴가가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판수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좋은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은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수입의 대부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민여운은 편지 쓰기, 우편물 배달, 광고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이 절실히 부족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것에 익숙해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민여운 씨는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좀 더 여유로운 8시간 근무로 바꿨습니다. 급여는 줄었지만 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양용자 씨는 손녀를 돌보는데 소질이 없었고 유치원이 끝나면 판수현을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월급의 일부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민여운 씨는 부당함을 느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아빠를 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까? 다른 할머니들은 왜 손주를 돌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양용자는 그냥 손사래를 치는 걸까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어머니의 태도를 모두 알고 미리 출산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불평하고 침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해낼 겁니다. 민여운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명절이 올 거라고 확신했다. 2살 반이 되어서야 말을 하기 시작한 양용자 양이 판수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여운 씨는 몇 번이나 딸을 엄마에게 맡길까도 생각했지만 딸의 억누를 수 없는 성질과 지나친 활동성에 대한 불만이 몇 번이나 제기되자 포기했다. 올바른 양육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딸을 데리고 함께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양용자는 강의도 잘하고 강의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질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까다로웠고 민여운은 그녀와의 소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판수현을 데리고 있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여운은 짜증이 나서 이를 갈았다. 듣지도 않으면서 듣는 방법도 모르면서 자기 의견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머니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몇 가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민여운 씨는 곧바로 한숨을 내쉬며 일축했다. 아니, 정말 여러 번 시도해봤어. 모두 소용이 없었다. 병원에서 그녀는 딸을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혀놓고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인터넷에서 놀고 싶고 뭐라도 읽고 싶다고 그녀는 말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바쁠 거라고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럴게요. 판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여운은 그녀의 이마에 뽀뽀를 했다. 그녀는 복도로 걸어 나갔다. 시간이 지나자 딸에 대한 사랑이 찾아왔다. 출산 직후와 같은 가슴 속 무서운 공허함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민여운은 뒤돌아보며 자신이 방금 무관심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회색빛으로 희미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 억압적인 느낌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관성처럼 살았습니다. 신생아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에만 밀려서 이미 낮과 밤을 거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수유, 빠른 수면, 간식, 맛없는 삶은 가슴살과 쌀과 함께 다시 수유, 유모차 산책, 기저귀, 이 모든 것이 끝없는 순환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민여운의 영혼은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위기의 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학년입니다. 입학식, 부푼 하얀 리본. 판수연은 학교에서 받은 A와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인형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우스꽝스러운 옷도 만들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고대 세계와 우주의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책인 고대 그리스의 전설과 신화를 병원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광택이 나는 하드커버의 작은 수첩이 집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수많은 결제 내역과 영수증이 적힌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판수연 씨는 왜 그곳에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책은 금세 애장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 책을 들고 다니며 틈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올림푸스에 등장하는 신들에 대한 묘사는 그 어떤 동화나 이야기보다 흥미로웠습니다. 판수연은 신들이 신성한 황금빛 빛을 발하는 아름답고 살아 움직이는 조각상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사냥꾼 아르테미스, 날카로운 검을 든 호전적인 아테나, 신비한 왕국에 갇힌 슬픈 하데스라는 상상의 나라를 펼쳤습니다. 책에 나온 그림의 예에 따라 그녀는 고대 여신의 의상을 만들고 흰 시트를 말아 어머니의 벨트로 몸을 묶었습니다. 빠진 것은 전차와 월계수, 화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발랄한 상상력이 발휘되었습니다. 판수연은 복도를 산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앞으로 2시간 안에 오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 산책하러 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연이는 무서운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둘러볼 거예요. 그녀는 좋아하는 책을 들고 문을 열고 신중하게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환자들도 나타났습니다. 2명의 질서 유지 요원이 빈 들것을 굴려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판수현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고 모두들 각자의 일로 바빴다. 그녀는 복도 끝에 넓은 창틀에 한참 동안 앉아 빗방울이 조금씩 그리고 자주 떨어지는 유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판수현은 그들이 구불구불한 길을 남기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곧 지루해졌다. 판수현은 복도를 걸어 내려가면서 열린 문 사이로 들여다보았다. 동시에 상자들이 쌓여있는 창고가 보였습니다. 금속 선반 위에는 병, 튜브, 그리고 수많은 의료용 트레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판수현은 어깨를 으쓱하며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 결과 나온 방은 그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다른 문 뒤에는 커튼이 쳐진 채 완전히 텅 빈 방이 있었습니다. 빈 침대 몇 개가 일렬로 말없이 서 있었다. 판수연은 그 사이를 헤매다가 자리에 앉았다가 곧바로 일어섰다. 2개의 문이 더 잠겨 있었고 복도 맨 끝에는 지역 병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판수연은 호기심에 들여다보았다. 마르고 검은 머리의 남자가 담요로 턱을 가린 채 창문 옆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멍한 눈빛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처음에 판수연은 그가 자신을 못 알아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문을 열려고 할 때 그가 갑자기 말했다. 들어와요, 심심해요. 판수연은 왠지 모르게 겁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선 이에게 알 수 없는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문지방을 넘어섰다. 주머니에 있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대담하게 책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할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포켓북을 꺼내 그 남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그녀는 온갖 종류의 신과 여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고대 그리스 올림푸스에서 어떻게 살았고 그곳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마음에 드시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베개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스 말하는 거야? 그래요. 그리스에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판수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책을 첫 장부터 펼쳤다.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전에 읽어본 적 없지?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낯선 사람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들었다. 세 번째 장에서 판수연은 책을 덮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놓고 궁금해했다. 어디가 아픈 거야? 뭐 하는 거야? 당신도 병원에 있나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뒤늦게 물었다. 여긴 어린이 병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엄마가 여기서 일해요. 판수연이 열심히 설명했다. 어머니가 저를 이곳에 수간호사로 데려가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판수연이 벌떡 일어났다. 알았어. 그럼 가야지. 안 그러면 엄마한테 내가 여기 없는 거 들키겠어. 화낼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떠난 지 10분쯤 지나서야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책을 두고 온 것을 발견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책에 닿았다. 그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책을 집어들고 손을 뻗어 몇 페이지를 집어넣고 몇 줄을 읽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좋아하지 않았고 신화에 매료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너무 활기차고 재미있어 보여서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나비처럼 의료진이 없는 병동으로 날아들었고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회색빛 암울한 병실 안에 그의 삶의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분간의 행복한 시간, 그는 책을 덮고 광택이 나는 표지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모든 간호사에게 딸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다시 집어넣으려 했지만 어색하게 움직이다가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딱한 표지가 긁힌 마루에 부딪혀 덜컹거렸습니다. 그는 책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갑자기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하얀 토끼가 넓게 장식되어 있었고 글씨체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룩하게 뻗은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8년 전 여자친구였던 민여운에게 선물했던 책이었다. 무거운 생각은 아내 기신혜 씨의 방문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는 레모네이드를 들고 안주인처럼 당당하게 방에 들어섰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향수, 하얀 드레싱 가운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금발머리는 우아하고 세련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로 병원 전등 불빛에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녀는 관심 없이 물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과일 봉지를 던져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노력 중이라고 캄치우가 대답했다. 잘 됐네요. 잘 지내세요. 그녀는 책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 그게 뭐야? 그냥 책이야. 읽으려고 가져왔어요. 기신애가 예쁜 코를 내밀었다. 언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 아까부터 감치우가 잘랐어요. 기신애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사랑 같지 않았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없는 다툼과 폭력적인 스캔들,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을 뿐이었다. 남편은 질투했고 아내는 남편의 일을 싫어하며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캄치우는 한때 아내로 삼았던 밝고 차분한 소녀가 갑자기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평온은 물 건너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감치우는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다툼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들의 삶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휴전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기시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시도는 또 다른 스캔들로 이어졌습니다. 기시네는 담담하게 말하길 나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감치후. 무슨 얘기? 아직 다 얘기 안 했어요. 그런가요? 기시네는 한숨을 쉬었다. 제발.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접이식 거울을 꺼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립스틱을 수정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치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큰 수술을 막 마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짜증에 찌들고 화려한 옷차림의 여인이었다. 기시네의 옷차림은 화장품처럼 남편의 비용으로 산 고가품이었다. 그녀는 밀라노, 파리, 로마 등 유럽으로만 쇼핑을 다녔다.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국내 디자이너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싼 스타일리스트와 미용사만이 그녀를 섬겼습니다. 이 형편없는 병원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서커스라고요. 그녀는 거울을 닫고 가방에 다시 넣었다. 제대로 된 병원도 없나요? 글쎄, 당신은 보지 않았다고 감치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하기는 좀 힘들어요. 기시네는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었다. 시작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싸우고 싶지 않아요. 기분 어때요? 진짜 관심 있어? 감치우는 비꼬듯이 놀랐다. 상상해봐요. 알았어요. 병원을 찾아볼게요. 고마워서 펄쩍펄쩍 뛰면서 내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해 미안해. 감치우는 돌아섰다. 그냥 가버리지 그래요? 분위기를 망치고 있잖아. 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해. 너랑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오, 눈치챘죠. 그나저나 우린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됐어요. 그는 책을 베개 밑에 숨기고는 힘겹게 옆으로 누워 눈을 감으며 자고 싶지 않은데도 자고 있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 기시네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한 실크 펜슬 스커트를 고쳐 입었다. 알았어. 좀 쉬었다가 적당한 거 찾으면 문자할게. 내일 다시 올게요. 그의 발뒤꿈치에서 찰칵 소리가 나더니 문이 부드럽게 닫혔다. 감치우는 한쪽 눈을 떴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화를 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온 걸까?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무엇이 그녀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감치우는 그녀가 진정으로 그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고 믿지 않았다. 이 독사의 성격에는 진정성이 없으며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할 수 있습니다. 복부 옆쪽의 실밥은 지루하게 늘어났고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암 종양 제거 수술은 어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종양의 일부는 이미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실로 보내져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전이가 없었고 종양이 아직 작았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감치우가 수술 마취의 검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마취과 의사는 모든 것은 첫 단계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거의 모든 것이요. 그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감치우는 더 이상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귀는 탈지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실은 안개가 자욱한 안개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뒤틀리더니 갑자기 심연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의료용 마스크를 쓴 외과 의사의 얼굴이었습니다. 감치후에게는 왠지 모르게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주름이 잡힌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는 병동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같은 금액을 지불했고 감치우는 아버지에게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는 다시 책을 보았다. 그때 미녀운이 정말 아이를 낳았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가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지? 어떻게 진심을 몰랐을까? 사랑?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랑이 여전히 그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온 소녀와 어떤 종류의 진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는 도시 외곽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가난하지만 먹고 살기에는 충분한 수입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캄치우는 그녀가 돈 때문에 그와 함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녀가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임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보입니다. 바보 같으니 그는 판수현의 얼굴을 기억했다. 깡마른 금발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그녀는 민여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그는 왜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두 사람은 우연히 파티에서 만났는데 김치우는 어떻게 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아마 심심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소녀는 눈에 장난스러운 불꽃이 튀고 종소리처럼 진지한 웃음으로 쾌활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매료시키고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봐, 그의 친구에게 그녀는 가난한 학생이고 진짜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세요. 그는 그 충고에 따라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기신에는 부유한 집안 출신의 사회 계층도 자신과 동등했고 서로에게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퍼즐의 두 조각처럼 서로 맞았다. 그리고 민여우는 잠시 동안의 호감, 잠깐의 열광, 어쩌면 호감일 수도 있지만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다. 감치우는 잊고 있던 책을 찾으러 오는 판수현을 기다렸다. 하지만 하루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잠이 들어 눈을 떴을 때 창밖의 밤은 이미 어두워져 가로등 불빛에 희미해져 있었다. 소녀는 커다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유리에 기대어 깜빡이지 않는 노란 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판수연은 책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아니 아예 잊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호사 중 한 명에게 민여운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기신에는 다음 날 다시 돌아왔다.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 차림의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왔다. 몸은 좀 어떠세요? 문 앞에서 아내는 물었고 아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여인에게 말을 이어갔다. 공증인입니다. 귀하의 재산을 저에게 재발급하셔야 합니다. 무슨 재산? 캄치우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막 잠에서 깨어나 양치질을 하려고 세면대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어서기가 매우 어려웠고 걷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실밥이 곧 풀릴 것 같아서 그는 서둘러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회진을 돌 때 의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며 냉정한 태도로 진료에 임했습니다. 그는 흉터를 검사하고 정상적인 치유 과정에 대해 중얼거리며 침상 안정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나왔나요? 캄치우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오늘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캄치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한 곳만 바라보고 있었다. 기신애가 수술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은 마치 달라진 것 같았다. 그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소유물은? 기신애가 물었다.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누가 알겠어. 보증이 필요해요. 무슨 보증? 감치우는 베개에 누워 이불을 끌어올렸다. 거지는 안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신애는 짜증스럽게 어깨를 흔들었다. 감치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 아내야. 당신 아파트, 집, 차 다 내 거라고. 내 이름으로 증여 증서를 쓸 거야. 유언장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감치우는 웃었다. 그는 공증인을 바라보았다. 종이를 꺼내. 받아 적으세요. 내가 죽으면 법적으로 혼인한 아내 기신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알겠나? 기신애가 불붙었어. 감치우. 장난 그만해. 저리가. 감치우가 중얼거렸다. 뭐? 저리가. 그는 큰 소리로 반복했다. 너희 둘 다 여기서 나가. 기신애의 얼굴에 붉은 얼룩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비릿하게 속삭였다. 감치우.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끝내지 않았다. 변호사를 부르는 게 좋을 거야. 나 이혼 신청할 거야. 당신 누구야? 팔꿈치를 들고 있네요. 내가 어리석게도 정식으로 결혼한 여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 기신애가 벌떡 일어났다. 그거예요. 이 말은 들을 생각도 없다. 그녀는 문 앞으로 걸어가서 문을 힘차게 열고는 돌아섰다. 이혼은 내가 당신을 판단하는 거니까 잘 생각해봐요. 내 말 알아듣겠어? 감치우는 손을 흔들었다. 공증인은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감치우는 참을 수 없는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느꼈고 그는 기쁨과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침을 뱉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그만. 그들은 모두 다소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 즉 등록된 결혼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는 퇴원하자마자 이혼 소송을 하러 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문자가 왔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뭔가 바라는 게 있지? 기신애였어. 정신 차려. 그랬지. 감치우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몇 년의 망각 끝에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 다음 날 검사 결과가 나왔다. 종양은 양성이었다. 완전한 회복에 대한 예후는 좋았습니다. 의사는 고무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 관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병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봉합 부위도 잘 아물고 있어요. 일주일 반 정도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고개를 끄덕였다. 민여운 간호사 있어요? 네. 한 명 있어요. 아는 사람인가요? 네. 맞아요. 전화 좀 해주시겠어요? 의사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잊지 않았다면 쉬어. 끝없이 길고 지루한 병원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아들의 건강과 안부를 물었습니다. 감치우는 유쾌하게 최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 기신애랑 이혼하고 싶어. 왜?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너무 예쁜 커플인데. 그래. 하지만 그게 끝이야. 기신애는 욕심 많고 치사하고 공증인까지 데려와서 돈을 원하고 내가 죽길 바라고 있어. 네. 사건의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감치우는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민여운을 기다렸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책을 든 소녀가 딸이냐고 물어볼까?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그녀는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그냥 가버릴까요? 절망과 두려움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던 감치우는 이제 오랜 연인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아침에 민여운이 들어와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감치우를 바라보았다. 여보세요. 드디어 그녀가 말했다. 너무 조용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 보자고 했어? 네. 들어와요. 뭐 물어볼 게 있어? 그녀는 주저하며 문지방을 넘어섰다가 멈춰서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흰색 드레싱 가운에 단추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발에는 같은 흰색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겸손하게 포니테일로 묶었다. 얼굴에는 화장한 흔적도 없었다. 민여운은 하늘과 땅, 물과 불처럼 기신애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전자는 야생화처럼 소박하고 섬세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화려하고 값비싼 장미였다. 오랜만이야, 민여운이 말했다. 네. 그들은 다시 침묵했다. 민여운은 창문으로 가서 블라인드를 열었다. 아침 햇살의 밝은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뭘 묻고 싶었어? 네, 묻고 싶었어요. 그는 망설였다. 그의 심장은 가슴에서 뛰쳐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청구서를 기억하나요?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해요. 나한테 화났구나. 사과하려고 전화한 거야? 걱정 마. 오래전에 용서했으니까 고마워요. 하지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한테 딸이 있었어? 민여운은 몸을 떨며 정신없이 가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몇 걸음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그래서 뭐? 책을 읽어주러 왔어요. 그러자 감치우는 협탁에서 책을 꺼내 민여운에게 내밀었다. 이리 내놔. 민여운은 불쾌하게 웃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전부였나요? 감치우는 더욱 흥분했다. 딸을 만나고 싶고 민여운과 다시 연락하고 싶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혀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의 앞에 서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 침묵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민여운입니다. 그 딸을 만나고 싶어요. 이름이 뭐죠? 내 딸 맞죠? 판수현은 생물학적으로는 맞지만 사실 당신 딸은 아니야. 내 딸이지 태어나길 원치 않았다고? 내가 돈으로 사들였어. 그나저나 내기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전세 계약금도 냈어요. 월세방에 살아요? 감치우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민여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임신한 거 지어낸 거 아니었어? 누구한테? 뭐해? 민여운이 외쳤다. 그녀는 눈을 번뜩였다. 당신한테서 돈을 벌려고? 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네가 임신을 꾸며낸 거야. 그래, 내가 직접 마커로 양성 판정을 내렸어. 의사한테 뇌물도 줬어. 널 잘라내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판수현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감치우 그녀의 콧구멍이 화를 내며 펄럭였다. 그녀는 계속했다. 돈에 집착하는 거야?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돈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당신에 대해 틀렸어요. 다 얘기했잖아. 민여운이 끼어들었다. 더 이상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몇 년 전에 충분히 얘기했어. 그 말과 함께 그녀는 갑자기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책은 침대 옆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감치우는 일주일 후 퇴원했다. 그는 리셉션 데스크에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지만 감히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족 누구에게도 전 여자친구를 되찾으려는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신에는 그 기간 동안 문자 한 통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감치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아내의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린 후 마침내 수화기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감치우가 독하게 말했다. 게다가 불쾌한 소식을 전할 게 있어요. 난 계속 살 거야. 종양은 양성이었다. 기신에는 웃었다. 정확히 말하면 2개다. 둘 다 역겨운 소식이다. 둘째, 나 이혼 신청했어. 법정에 꼭 출석해 주세요. 연설도 안 하고 요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럴게요. 기신애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부동산 절반 이상만 이혼해 줄게. 대신 이사도 나한테 넘겨줘. 꿈은 꾸는 게 좋아. 가져온 것 그대로 가져가게 될 거야. 감치우는 빨간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신선하고 향긋한 진한 커피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감치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가을 하늘은 높고 공허했으며 비가 내릴 것 같아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치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꼈고 그 속으로 뛰어들고 싶었고 진심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라는 것이 밝혀졌고 너무 멋져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는 붐비는 고속도로를 지나
좁은 포장도로를 힘차게 걸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캄치우는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고 분위기를 망칠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옆구리를 꿰맨 자국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전반적인 통증과 함께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캄치우는 조금 속도를 늦춰야 했습니다. 집에서 그는 샤워를 했습니다. 이런 소박한 즐거움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개인 욕실,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물론 침묵. 삐걱거리는 문소리, 콧물 흐르는 발자국 소리, 냄새, 붕대, 요오드나 약품이 없는 고요함. 놀랍고 표현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미녀운이 있었다. 그녀에게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치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가 전화를 끊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는 판수현이 친딸이냐는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을 기억하고 있었다. 네, 맞아요. 미녀운은 분명히 화해할 기분이 아니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동안 그의 성격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전화를 하거나 안 하거나 오거나 안 오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오곤 했습니다. 평온하고 평온한 젊음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감치우는 미녀운 병원을 찾아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유선으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모습에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 특별히 반가워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를 설득하기로 결심했다. 무엇에 대해요? 감치우는 그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과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가을이 기대됩니다. 젊은 기상 캐스터가 감미롭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기 화면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우와 소나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면 하늘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미녀운이 창밖을 내다보니 태양이 밝게 빛나며 노랗게 물든 나무십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하늘 가장자리에는 작은 구름들이 자기 생각에 잠긴 듯 한가롭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녀운은 다른 어떤 계절보다 가을을 사랑했습니다. 찬란한 여름의 부름보다도 더 신비롭고 시적이며 끝없이 아름다운 옷차림으로 오래된 공원의 빈 골목을 끝없이 돌아다니며 노랗고 붉은 나무십 꽃다발을 모으고 향수의 노트가 있느니 사려 깊은 조용한 슬픔의 품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판수연은 이미 무거운 책가방을 등에 메고 학교로 떠난 뒤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게 교과서와 공책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연구 논문도 써야 하고 글자도 배워야 하잖아요. 미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은 뒤 복도로 나갔다. 그녀의 생각은 캄치후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어디서 온 걸까? 어떻게 이 허름한 도시 병원에 오게 된 걸까? 그의 경제적 능력으로? 개인 병원이나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미녀우는 가죽 구두를 신었다. 지퍼를 2번이나 올렸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그녀는 반갑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했다. 한편으로 판수현은 아버지가 누군지 계속 물어봤고 그를 만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반면에 감치우가 무슨 권리가 있길래 그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녀를 아예 포기해버렸을까? 유명한 영화에서 말했듯이 보육권의 연구소에서 강의 사이에 밤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큰 딸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태양은 이미 가을의 약간 따뜻한 광선으로 바위를 기분 좋게 덮고 있었습니다. 고양이가 낙엽을 바삭바삭 씹는 것처럼 즐거움에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는 무심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걸었다. 방 안에 있는 캄치우를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오래된 감정과 비슷한 것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바로 원망으로 바뀌었고 민여운은 곰곰이 생각했다. 그 원망은 자신이 느껴야 할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무언가가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감치후가 병원 입구에서 쿵쿵거리고 있었다. 민여운은 그를 바로 보지 못했다. 거의 문 앞에 다다랐을 때야 그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며칠 전까지 누워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세면대까지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크라프트지에 쌓인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서 구겨진 채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판수연 보고 싶어요? 응? 인사도 없이 민여운이 물었다. 감치우는 움찔하며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 활짝 웃음이 번졌다. 민여운, 그가 외쳤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알았어요. 판수연 보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다시 그 알 수 없는 느낌이 그녀의 속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관자놀이에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태양 광선이 그의 눈동자에 레이저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더 잘생겨진 것 같았다. 또렷한 입술, 오똑한 콧날, 남성적인 이목구비, 그리고 몸매. 그는 고대신의 조각상처럼 보였습니다. 자연이 그의 외모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치우는 조용히 물었다가 갑자기 머뭇거렸다. 그는 어색하게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다. 당신 거예요. 민여운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빗자루는 당장 치워요. 왜 빗자루야? 장미꽃이 예쁘잖아요. 이젠 나한테는 안 먹혀. 두 사람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병원 문이 열렸다 닫히고 차가 멈췄습니다. 두 명의 질서 유지 요원이 옆문에서 뛰어나와 휠체어를 끌고 원형 경사로를 올라갔습니다. 감치우는 한숨을 내쉬며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일하러 가야 해. 민여운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 단단한 나무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돌아서서 결혼 반지를 흘깃 쳐다보았다. 결혼하셨어요? 네. 감치후는 등 뒤로 손을 숨겼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네. 민여운이 웃었다. 다들 이혼 중이잖아요. 아내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된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쾅 닫았다. 재빨리 로비를 지나며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여직원에게 던지듯 던졌다. 여기 계셨군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과 가슴에 나타난 작은 빛 덩어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촉수로 그녀의 심장에 닿았습니다. 결국 그가 온 것이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했다. 민여운은 스스로에게 인정했다. 그녀는 그가 다시 나타나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신호를 주길 기다리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그를 정말 사랑했던 걸까? 하지만 그녀는 이런 식으로 그의 품에 안기는 것에 동의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승리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녀는 딸이라는 중요한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분위기가 고조되어 동료들의 관심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드디어 왕자를 찾았다며 킥킥 웃으며 놀려댔다. 민여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고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감치우가 떠난 후 그녀를 휩쓸고 있던 절망적인 고통과 절망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저녁에 그는 메시지를 썼다. 민여운은 일부러 한참 동안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가 그의 연락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1시간 후 또 한 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여운은 마침내 알림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을 봐주세요. 마당에 있네요. 어떻게 주소를 알았을까? 아마 병원에 있겠지. 아니면 민여운이
엄마 집에 가서 알려줬을 수도 있고요. 민여운 씨, 창문 좀 봐요. 그녀는 방충망을 잠그고 커튼을 옆으로 당겼다. 아래층에는 가로등의 노란 불빛 아래 바이올린 오케스트라가 모여 있었다. 몇몇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감치우는 조금 더 멀리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민여운이 보이자 그는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음악가들이 악기를 잡자 부드럽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여운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감치후가 그런 로맨틱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손바닥에 얼굴을 숨기고 짠 어둠 속으로 흐느끼며 자신이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았다. 판수연은 달려가서 발끝으로 서서 마당을 내다보았다. 엄마, 저게 뭐야? 저 사람들 누구야? 엄마, 왜 울어? 민여운은 딸을 품에 안고 꼭 끌어안았다. 네 아빠야, 다들 뭐야? 판수연은 깜짝 놀랐다. 민여운은 웃었다. 아니, 안 놀고 있는 사람만. 판수연은 조심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봤다. 감치우는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그러고는 쪼그려 앉았다. 바닥에 분필로 쓴 하트가 나타났습니다. 감치우는 화살로 그것을 뚫고 일어서서 손바닥을 접은 채 소리쳤다. 책에 나온 것처럼요, 기억하시죠? 수첩을 꺼내서 민여운에게 보여줬어요. 아, 내 책. 판수현이 비명을 질렀다. 맞다, 기억났어. 그 병동 아저씨다. 내가 전설을 읽어주곤 했지. 민여운이 놀란 것은 민여운의 차례였다. 판수현은 지루해서 간호실을 나간 사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불쌍한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에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기로 결심했던 일까지. 그리고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알았나요? 민여운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판수현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밀착시켰다. 오케스트라는 계속 연주하고 또 연주했다. 이웃들이 창밖을 내다봤다. 누군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시끄럽고 노래하지 마. 사람들은 잠자리에 든다. 네, 또 다른 목소리가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오케스트라 피트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심포니 극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치후가 손을 들자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악기를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영화에서처럼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여운, 내 아내가 되어줄래? 민여운은 재빨리 커튼을 치고 판수연의 팔을 끌어내렸다. 우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실내화를 신고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현관문의 자석 잠금 장치가 뒤에서 덜컹거렸다. 민여운은 계단에서 멈춰 섰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곧은 눈썹을 찡그리며 화를 내며 물었다. 밤이 다 됐어. 여기서 디스코라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관심을 끌지 못했을 거예요. 민여운은 콧방귀를 뀌며 웃으며 그의 주의를 끌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울먹이며 쭈그리고 앉아서 손을 얼굴에 대었다. 정말 나한테 손과 마음을 주겠다는 거야? 감치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빨간 벨벳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꽃은 안 가져갈래요? 이걸 가져가면 어떨까? 민여운은 그를 향해 촉촉한 눈빛을 올렸다. 진심이야? 내가 과대망상증 환자라서 매일같이 자비 없이 네 머리를 두들겨 패면 어쩌지? 아니면 내가 네 돈을 훔치려고 하면?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쪼그리고 앉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일어났다. 판수연이 나와서 그녀의 뒤에 섰다. 돈에 대해서. 김치우가 가까이 다가왔다. 안 그랬을 거예요. 돈이 필요했으면
딸이 태어난 걸 숨기지 않았을 거 아냐? 당신이 준 돈으로 대출 계약금 낸 거 알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보상 차원에서요. 그래서 나는 상인입니다. 감치우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녀운, 헛소리하지 마. 용병 여자들은 애를 돌볼 줄 몰라. 그리고 내 아내처럼 아무 이익도 없이 아이를 낳지는 않을 거라고요. 저를 찾지도 않으셨잖아요. 미녀운은 다툴 기운이 없었다. 눈앞에서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격렬한 감정의 물결에 휩싸여 있었다. 연주자들은 이미 자리를 떠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감치우는 반지 상자를 펼쳐진 손바닥에 쥐고 있었다. 미녀우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정말 우리 아빠예요? 마침내 딸이 입을 열었다. 바로 여기 진짜가 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네, 엄마만 내가 널 낳았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는 종양 발견과 힘든 수술, 긴 회복 기간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마치 극적으로 변화하고 인생관을 수정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가족, 사랑, 아이들. 판수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판수연 씨에게 또 다른 형제나 자매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미녀우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감치 후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녀는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판수연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1층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미녀우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